작은 집에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집이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구석구석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따뜻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미국에 혼자 살고 있는 한 일본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힘들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매일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7가지 조용한 습관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일본 집이 유독 정돈도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 집을 더 가볍게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던 분, 혹은 나이 들어 청소가 점점 버겁다고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조금은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소개할 이 할머니는 80의 나이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집은 마치 고향 교토에서 막 따라낸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정갈하고 따스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 간단한 일은 바로 끝내기 필요한 것만 두기 공간의 역할, 나누기 하루 5분 정리하기, 잠들기 전 준비하기, 그리고 쓰는 물건에 감사하기까지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사실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숨 쉴 틈이 필요하고 일상에 대한 작은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걸 바꾸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많은 소소하고 실용적인 정리 습관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며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습관 1.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처음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 댁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어지럽지 않았고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문 방향으로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수건 하나조차 선반 중앙에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정리를 따로 하세요? 유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아요. 그저 쓰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에요. 그 말은 너무 간단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태도와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사용한 컵을 창틀에 올려두고는 잊어버린 채 다른 일을 하거나 외투를 아무렇게나 의자 위에 걸쳐두고 나중에는 온 집안을 뒤지며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어지럽히고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것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에게도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돌아갈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집에서는 리모컨이 거실 침실 부엌을 떠돌고 열쇠는 가끔 재킷 주머니에, 가끔 식탁 위에, 심지어는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의료 서류 하나 찾느라 아침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었고요. 유코 할머니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살아가실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정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돈된 집은 많은 청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명확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리모컨 하나만이라도 사용 후 항상 같은 자리에 놓는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까먹지 않아도 되며 짜증낼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는 애써 하는 일이 아니라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 습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유쿠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다시 차를 따르시더니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고 탁자 위에 떨어진 찬물을 한번 쓱 닦으셨습니다. 겨우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닦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젓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규칙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몸에 밴 자연스러운 흐름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컵을 보고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미뤘던 날들. 그 컵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고 어느새 옆에 다른 컵이 쌓이고 결국 씻는 일 자체가 귀찮아지는 순간들. 작고 간단한 일들이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의 압박으로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요. 집을 정돈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걸 정말 쓰고 있는가? 이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 만약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잡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같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가볍게 살 여지가 사라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건 아니라는 것. 비워진 집이 빈 집이 아니라 충분한 집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나이 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작은 집인데도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 집은 소박하지만 머물고 싶어지는 느낌을 주지요. 그 차이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집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의 다른 이야기, 집을 정돈하는 10가지 조용한 비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큰 정리 없이 새 것을 사지 않아도 무엇부터 시작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라울 만큼 정돈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유쿠 할머니가 보여준 또 하나의 부드러운 습관이 제 삶에 작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습관 4. 잠들기 전 5분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 그날 저녁 차를 다 마시고 작별 인사를 드리려던 순간 유쿠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 쪽으로 가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저는 속으로 꽤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딱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상자에 담아 찬장에 넣으셨고 찻잔 2개를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놓으셨습니다. 탁자를 닦고 의자 2개를 반듯하게 정리하시는 동작은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은 딱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완성됐네요. 저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긴 채 잠들고 의자엔 수건이 걸쳐진 채 그대로였죠.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다음 날을 시작하면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쿠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딱 그만큼만 공간을 정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조용히 오늘과 작별 인사를 하듯 정리하신 겁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도 5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엔 늘 청소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리하지 않아서 생긴 혼란에 매주 몇 시간씩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이 없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5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간입니다. 깨끗이 닦인 식탁 하나 씻은 찻잔 하나 제자리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이 모든 것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해 줍니다. 뚫어 줍니다. 그 후로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3가지를 정합니다. 싱크대 닦기, 찻잔 하나, 씻기 의자 정리하기.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잠이 더 깊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고 오래됐지만 제 안에는 이제 한 조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삶이 여전히 흐름 위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으로요. 습관 5.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주세요. 타카하시 유쿠 할머니의 집을 처음 둘러보았을 때 저는 조용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알고 있는 듯 각자의 자리에 정확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편지도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작은 의자 하나, 찻잔을 놓는 탁자 하나, 그리고 가지런히 꽂힌 몇 권의 책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도 없고 덜어내야 할 부담도 없는 딱 필요한 만큼의 정돈된 풍경이었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그게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할 거요. 처음엔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고 부엌 식탁 위에 우편물을 쌓고 노트북은 주방 조리대에서 켜고 그러고 나선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이 좁게 느껴질까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몰아두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질러진 공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유쿠 할머니는 거실에서 일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책을 읽지 않았으며 소파에서 잠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몸도 공간을 통해 기억해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고요히 앉는 곳. 그게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지요. 그 말은 단지 정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문득 주변의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리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식탁에는 밥만 부엌 조리대엔 조리 도구만, 현관 앞엔 신발만.
그렇게 정해주기만 해도 공간은 다시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이 커진 건 아니지만 집이 더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석이 이제 자기 목소리와 역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도 삶을 다시 정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습관 6. 내일을 준비하는 밤에 10분 유쿠 할머니의 하루는 밤에 10분으로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꼭 지키는 조용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지요.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손수건을 의자에 살짝 올려두고 부엌은 가볍게 정돈하고 문 단속을 확인한 뒤 침대 머리맡에는 물 한 컵을 놓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짧고 단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는 시간이니까 전날 밤에 길을 미리 열어두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옷장을 헤집고 열쇠를 찾아온 집을 뒤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쫓는 기분으로 살았던 거죠. 그와 반대로 유코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삶에 리듬과 구조를 두고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피로를 줄이는 대신 평온함을 채워주었고 몸은 더 가볍게 마음은 더 정돈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실천해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병 하나 준비하고 셔츠를 미리 개어 의자에 놓아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입지? 라는 생각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하루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10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습관 7.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차를 다 마시고 마지막 찻잔을 씻던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컵을 조심스레 닦은 뒤 선반에 올리기 전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살짝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한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지만 그 어떤 물건이든 정성스럽게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쓰지 않는 건 쌓아두지 않고 매일 함께하는 물건엔 늘 고맙다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혹은 누가 준 거라 쉽게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었는가.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저는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코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를 사용한 뒤 항상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녀의 집이 단정한 이유는 단지 부지런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게도 전하는
따뜻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그 집은 작아도 늘 따뜻했고 소박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으며 세월이 묻어 있음에도 결코 쓸쓸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감정은 아마 그녀의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로 돌려놓기. 둘,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지금 바로 하기. 셋, 물건은 적게 가지되 신중하게 선택하기. 넷,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가볍게 정리하기. 다섯, 모든 공간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기. 여섯,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밤에 마치기. 일곱, 함께하는 모든 물건에 감사의 마음 전하기. 이 7가지는 힘이 많이 들지도 않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고 지금은 미국 시애틀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데요. 그 일상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저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어르신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걸음은 느려져도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당신의 집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0을 넘긴 삶에 대해 누군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나요? 이 나이에 접어들면 겉으로 보이는 생일이나 느려진 아침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가슴 한켠에서 느끼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지혜와 상실 존재감과 거리감 고요함과 때로는 외로움이 함께 섞인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80 이후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5가지 냉정한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겁주거나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면 두려움보다는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간관계, 예전 같지 않은 회복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의존, 점점 사회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뚜렷해지는 오래된 후회와 사라진 목적의식까지 이 모든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엔 받아들임과 회복력, 그리고 누구도 대신 정의할 수 없는 당신만의 품격 있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80 이후의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보다 먼저 다가오는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80을 넘기면 몸보다 더 먼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고도 없이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이웃은 이사를 가며 형제자매의 전화는 점점 뜸해집니다. 매주 안부를 나누던 사람이 몇 달에 한 번 연락 오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도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 공허함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전화가 예전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초대도 줄고 가족들의 방문도 짧아지고 어딘가 마음이 바빠 보입니다. 여전히 사랑은 있지만 관심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 치여 당신의 자리는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던 소소한 일상과 대화 웃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고요함이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67까지만 해도 주변은 여전히 북적이고 안부도 자주 오갔습니다. 하지만 80을 넘기면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눈치채기도 전에 당신은 대화를 따라가기보다 앞서가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이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4세 박정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동네 커피숍에 들러 같은 자리에 앉던 분입니다. 직원들은 주문을 묻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했고 친구들도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이어진 일상의 리듬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또 어떤 이는 운전이 어려워져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여길 들어서기만 해도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노인네 한 명일 뿐이야. 그 외로움은 꼭 눈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서 감도는 긴 침묵 혼자 걷는 길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 그런 순간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의 목록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다는 현실. 그 침묵은 때로 눈물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혔다면 내가 먼저 또 다른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 작은 동네 모임, 직접 먼저 거는 안부 전화, 혹은 손편지 한 장으로도 새로운 연결은 시작됩니다. 80이 넘은 지금 관계는 예전처럼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용기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80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삭임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엔 며칠이면 사라지던 통증이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고 낮잠 한 번으로 사라지던 피로가 이틀, 사흘씩 이어집니다. 무리한 움직임도 없었고 음식도 조심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 되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몸 전체를 감쌉니다. 어지럼증 묘하게 아픈 다리 잘 낫지 않는 기침 하나가 당신을 병원 대기실에 앉혀놓고 낯설고 차가운 말들을 듣게 만듭니다. 정밀검사 입원 가능성 경과 관찰. 예전 같으면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일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지 통증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잠도 충분히 자며 몸을 아껴도 어느 순간 몸은 나도 모르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변화를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계단에서 잠깐 중심을 잃은 것 하나가 몇 주 동안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작은 장염 하나가 일주일 내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진다 해도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은 묘하게 흐트러지고 숨 쉬는데도 힘이 들어갑니다. 예전 같던 회복력은 사라지고 남은 건 느려진 회복과 조심스러워진 일상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81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직접 가꾼 마당에서 정원을 돌보고 근처 골목을 산책하며 동네 독서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장미가지를 정리하다가 가볍게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다친 게 아니라 그 후였어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쉬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몸은 그걸 끝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짧은 휴식은 몇 달의 체력 저하로 이어졌고 예전 같던 자신감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 시기가 무서운 이유는 조심한다고 해도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선택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 몸의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다루게 됩니다.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찾고 조절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잘 이끌어왔는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건강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회복력은 줄어들었어도 중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걸음은 느려도 의식은 선명해지고 휴식은 길어져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몸이 천천히 움직일지라도 그 안에 깃든 정신은 여전히 강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은 우리가 지닌 가장 강한 힘 중 하나입니다. 여든이 넘으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에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처럼 팔을 쭉 뻗어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려다 멈칫하고 계단 난간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잠시 망설이게 되고 아직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이제는 무리라는 느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가 힘든 건 단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고 살아온 이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낯선 위치가 견디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폐가 될까봐 말하지 않고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걸 피하고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숨기고 며칠째 아픈 어깨로도 전등을 혼자 갈아보려 합니다. 자립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독립이란 모든 걸 혼자 해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는 85세의 이재구 어르신은 평생 뭐든 스스로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네 자녀를 키워냈으며 손수마당에 창고까지 지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 미끄러운 진입로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자존심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딸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장을 보고 커피를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던 어르신도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좋더라. 이 변화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도움을 받는 건 독립을 잃는 게 아니라 독립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는 걸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건 당신이 스스로 하는 일을 더 오래 더 자주 할 수 있게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이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설치한 손잡이 부엌에 놓인 낮은 의자 냉장고에 붙인 약 복용 알림 메모.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절대 존엄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지켜줍니다. 여든 이후 가장 용기 있는 말은 어쩌면 이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도와줄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진짜 강한 사람은 체면보다 안전을 고집보다 평온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연결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든을 넘긴 삶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은 꼭 몸이나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점점 흐려진다는 느낌. 그것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더 넓은 무대 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투명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점원은 뒷사람을 먼저 쳐다보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당신보다 자녀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며 식당에서는 말없이 당신에게 작은 글씨 메뉴판 대신 기본 메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치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엔 잔잔한 파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속에 존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고비를 이겨내며 살아왔는데 단지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건 참으로 씁쓸하고도 낯선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대우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천천히 걷는 이들의 이야기를 잊어갑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사회는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내면의 강인함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목소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6세의 윤인자 할머니는 서울 중구의 한 작은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를 직접 살아낸 증인이자 누구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고 윤 할머니는 그 답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익숙해요.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말없이 스며든 슬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재가 불씨가 아니라 가구처럼 여겨질 때 느끼는 쓸쓸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구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의 일부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잊었다고 해서 당신마저 자신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의견을 내고 투표하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무릎이 떨려도 일어나야 하고 잠시 주저해도 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마다 당신은 세상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시간의 증인이자 살아 숨쉬는 도서관이며 여전히 중요한 목소리다. 그리고 꼭 크게 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그 조용한 결심이 누구보다 강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새기게 할 것입니다. 여든을 지나면 삶은 점점 느려집니다. 달력은 비어가고 약속은 줄어들며
하루하루는 조용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외부의 정적만이 아닙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도 말없는 침묵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기억을 되짚고 지나온 길을 찬찬히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 고요함은 어느새 무게로 바뀌어 다가옵니다. 크게 울리는 아픔이 아니라 소리 없이 가슴에 내려앉는 후회들. 그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 기회를 왜 망설였을까? 지금은 시간은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자유는 사라졌구나. 이런 후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지혜, 은퇴의 여유, 손주의 웃음을 말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자리한 조용한 질문은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평생을 일하고 돌보고 베풀며 바쁘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삶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이 시기는 마치 존재의 이유마저 함께 사라지는 듯한 허전함을 안깁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8세의 박종수 어르신은 40년 넘게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할 땐 자부심이 컸지만 어느 순간 마음 깊이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필요로 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가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더라도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감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회의를 이끌진 않아도 힘든 이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진 않더라도 외로운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로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 후회의 위험은 실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실수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아무 의미로도 바꾸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성과가 아닌 존재감으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든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커다란 유산을 남기거나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조용한 일, 매일 아침 일어나 마음의 온기를 품고 눈빛에 호기심을 띠며 오늘 내가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은 무엇일까 하고 자신에게 묻는 일. 그건 후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날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든을 넘긴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사랑과 상실 노력과 변화, 그리고 견딤이 쌓여 만들어진 인생의 큰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그 힘만큼 새로운 과제도 함께 찾아옵니다. 어떤 건 아주 미묘하고 어떤 건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솔직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불공평한지 그 모든 것을 직접 겪어봤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질 때 느끼는 고요함이었을까요?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에 대한 답답함이었을까요? 평생 도와주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의 낯선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면서 나를 보지 못할 때의 외로움, 혹은 삶의 목적이 흐려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이었을까요?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기를 바랍니다. 느려지는 속도 속에서도,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질문들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쉬어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지나칠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내고 누군가 힘들어할 땐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이미 이뤄낸 것들을 스스로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당신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더 큰 울림을 가집니다. 존재와 인내,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곧 당신의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느낀 점이나 마음에 남은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 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여든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말이죠. 사실 나이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움직임을 줄이고 익숙했던 동작을 포기하며 점점 제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든이 넘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소개할 몇 가지를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되려 세월을 거슬러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 회복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능력들이며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잃는 순간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버겁고 장을 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80 넘은 분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8가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이라도 아직 하고 계시다면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세월을 거슬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을 넘기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도 흐려진다고들 하죠. 마치 이런 변화가 당연한 노화의 과정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당연한 노화 중 많은 부분은 사실 예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육은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지 않으니 흐려지며 유연성은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않아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력이나 기분 삶의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움직이고 위험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용히 우리 삶을 제한시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을 좁히고 어느 순간엔 자신을 지켜주던 활동들까지 멈추게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틀을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나이 들어가며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몸을 쓰고 또렷하게 사고하며 주변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행동은 모두 그런 분들이 가진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 중 몇 가지라도 아직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젊음을 되찾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신체 능력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다리 힘, 몸통 중심, 균형 감각, 그리고 전신의 협응 능력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단지 근육이 좋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 느끼는 쇠약의 조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처음엔 팔걸이를 살짝 짚고 일어나는 걸로 그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 올려야만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팔에 의존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혼자 움직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3세 이정곡. 할머니도 처음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일어나려다 본능적으로 식탁을 힘껏 밀며 일어선 자신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팔에 의지했지? 그렇게 의식하게 된 지 일주일 뒤 이정곡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일은 큰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날 문득 팔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선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단지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팔이 먼저 움직이나요? 다리가 먼저 반응하나요? 만약 아무런 도움 없이 손에 기대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자립의 힘을 잃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80 이후에도 이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닌 꼭 지켜야 할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2D.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능력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심장폐, 근육균형 에너지라는 전신의 활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보다도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걸을 수 있는지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는 건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잘 뛰고 폐가 깊게 호흡하며 다리 근육이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이병호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고 늘 활발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길에서 한참을 멈춰 선 채 숨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몸의 신호를 받아들였죠. 이병호 어르신은 그날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우체통까지 천천히, 다음엔 골목길을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걸음이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지 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삶의 의욕을 드러내는 속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 급히 부르면 빠르게 걸을 수 있나요? 버스를 놓칠까 뛰어야 할 상황에서 숨이 차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입니다. 심장과 폐 근육과 의지 모두가 여전히 조율되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든 이후에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젊음의 리듬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한 발로 10초를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의 몸과 뇌는 아직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엔 장난처럼 했던 놀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지금도 당신의 몸과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균형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과 속근 내이의 평형 감각 시각, 그리고 뇌의 명확한 판단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고급 기능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미세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대, 80대가 넘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대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어떤 위기에도 회복력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주방 싱크대나 식탁 옆에 서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텨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갖추고 계신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1세 한정숙 할머니는 양치질을 하던 어느 날 자신이 세면대를 꽉 붙잡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몸이 쏠리고 한 발로 버티지 못하니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야만 안심이 되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병원에서의 진단보다도 그 조용한 자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면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한 것이죠. 처음엔 벽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는 두 손을 내려도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걷는 한 걸음 멈추는 한순간에도 느껴졌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여전히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몸과 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든이 넘어도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증명입니다. 4. 바닥에 앉았다가 도움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전체로서 건강합니다. 바닥에 앉고 다시 일어나는 일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두려워지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의 추진력 코어의 안정성 팔과 어깨의 협력 균형과 유연성, 그리고 전체적인 조정력까지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전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바닥에 앉았다가 손이나 기구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튼튼함을 넘어서 몸 전체가 아직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물건을 줍거나 앉아 쉬어야 할 때도 바닥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려움은 점점 더 몸을 고정시키고 움직임을 줄이며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3세 김영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어느 오후 증손녀가 놀자며 바닥에 보드게임을 펼쳤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었지만 바닥에 앉았다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벽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시작했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 들어올리기를 반복했으며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는 연습을 매일 해나갔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앉은 다음 두 손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건 단지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바닥을 피하고 있나요? 피하는 이유는 정말 몸이 불가능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시도하는 것 자체를 멈췄기 때문인가요? 만약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회복력과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걷는 그 순간,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평소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바구니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은 단지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팔과 어깨 등과 허리, 손에 악력과 중심을 잡는 하체까지 모든 근육과 관절이 함께 움직이며 동시에 호흡과 심장 박동도 자연스럽게 맞춰져야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히 줄어들고 특히 상체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근육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몸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진정한 자립의 힘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0세 정동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장을 한 번에 다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야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손해지하며 늘 한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계단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을 방치한 건 아닐까? 그날부터 그는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탁구공 크기의 공을 쥐며 손아귀 힘을 길렀고 벽에 기대어 푸시업을 시도했으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딱 한 달 뒤 그는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장바구니를 들며 자꾸 손이 떨리거나 몸을 비틀어 지탱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무게를 안정감 있게 들고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6.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흐름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계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버거워지며 손이 저절로 난간을 찾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심장과 폐, 다리의 근력과 균형, 전반적인 지구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혈압계나 청진기가 없어도 계단은 당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동작은 몸과 중력 사이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기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2세 김정혜 할머니는 2년 전 계단에서 가볍게 미끄러진 이후 엘리베이터를 습관처럼 이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계단을 오르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딸네 집에 갔는데 그 집의 화장실은 2층에만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떨리며 결국 중간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날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계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린 내가 무서운 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하루에 3계단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난간을 꼭 잡고 그 다음엔 손을 살짝만 대고 그러다 몇 주 뒤에는 한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듯 계단을 오르는 일은 할머니에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숨이 찼던 마음도 두려웠던 몸도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히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가, 폐가 산소를 잘 나누는가, 다리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혹시 지금 계단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경사면을 올라갈 힘과 의지를 함께 갖춘 분입니다. 그 힘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정의인지도 모릅니다. 7. 어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신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리게 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누구나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는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고 멈칫하거나 어떤 이름이 목 끝까지 나올 듯 하면서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일주일 전 친구와 나눈 이야기의 맥락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뇌가 여전히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 않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억은 단지 이름이나 날짜를 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하고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 속에서 정신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정신이 흐릿해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또렷하게 읽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4세 박성철 어르신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일 옛 주소 60년 전 학창시절 친구의 이름까지 또렷이 기억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궁금해해요. 책도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몰랐던 걸 배우는 걸 즐깁니다. 박 어르신은 뇌를 따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고
연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기억력도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수수께끼를 풀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도 최근의 이름이나 사건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존력이며 당신이 여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조용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세포는 스스로를 복구하며 면역력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렇기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의 느낌은 그날 하루의 건강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변해갑니다.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80이 넘은 지금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맑고 몸이 안정돼 있으며 오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단지 좋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아직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6세 김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자꾸 머리가 무겁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중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저녁 이후엔 텔레비전을 끄고 아침엔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것. 그렇게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2주 만에 그녀의 수면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고 함께 바뀐 건 기억력, 기분,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에너지였습니다.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듬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지금도 밤에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고 자는 동안 자주 깨지 않으며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호르몬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돼 있으며 당신의 몸이 아직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운이 아닙니다. 당신 몸속 깊은 세포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적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삶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 나오는 이들입니다. 아직도 매일 걷고 웃고 들어 올리고 균형을 잡고 기억하며 아침마다 가슴에 목적을 품고 눈 뜨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이 8가지 중 몇 가지라도 당신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을 조용히 거스른 사람입니다. 노화가 곧 쇠약이라는 오랜 통념을 뒤집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때로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깨어있으며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곧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근력은 다시 기를 수 있고 균형 감각은 다시 훈련할 수 있으며 기억력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은 언제든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와 닮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빌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댓글에 당신이 가장 공감한 부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나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의 그 한 문장이 어쩌면 지금 조용히 혼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제나 호기심을 품고 따뜻함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시 피어오르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